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북항림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강인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는 제가 이제 앞에다가도 넣어놨는데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제 맨 뒤에도 넣어놨거든요. 사실 이제 처음 봐가지고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차피 항림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 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수업하니까 밑에 적혀있는 저런 걸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 한번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수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어머니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4학년도 수능, 이제 작년 11월 16일에 치러졌던 수능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6월 모의평가의 등급 컷입니다. 물론 이제는 통합으로 국어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화자 검매 이런 건 없어지지만 이제 어쨌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점수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에 이제 작년 6월부터 굉장한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걸 없애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사교육대를 잡고 일타 강사 어떤 분 세무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걸 없애려는 노력이 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존에 냈었던 출제 방향이랑 약간 달라진 거죠. 그럼 대체 어디서 달라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점수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수능 봤었던 수능 때는 1등급이 90점 초반대였습니다. 90점 초반대. 제가 이제 90점 후반대를 받고 1등급을 받았는데 그때도 90점 초반이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수능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저는 어떻게 좀 잘 이겨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수를 보시면요, 1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엄매를 만약에 이제 1년 전에 하셨으면 엄매 선택하려고 하셨겠죠. 1등급 커트라인 작년 기준으로 84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핵 불수능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일선에서 이런 강사들도 대비를 하기 시작했겠죠. 기조가 바뀌었다. 문학이 조금 어려워졌고 비문학이 조금 쉬워졌다. 이러면서 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게 이 6월 모의평가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1등급 몇 점이죠? 고작 1점 올랐습니다. 85점, 86점이 1등급이었죠. 결국은 지금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만점 표점을 제가 갖고 왔는데 100점을 맞았을 때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에서 중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의 점수인데 작년 만점 표점이 150점이었습니다. 수능 30년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작년 미적분 만점 커트라인이 만점 표준 점수가 148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수학보다 표준 점수가 높았던 거죠.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6월 모의평가도 보시면은 당연히 원래 수학은 표점이 높게 나오니까 미적분 151점 나왔는데 국어는 거의 비슷하게 148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그냥 시험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대체 뭐가 어려워진 거냐? 아니 옛날에는 90점 초반, 90점 중반 이랬는데 왜 갑자기 80점 초중 혹은 후반 이렇게까지 떨어졌느냐? 제가 이제 수능 그 출제가 됐었던 오답률 탑 상위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23학년도 수능입니다. 23학년도 수능 때도 어렵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상위 오답률 탑 5를 보시면 비문학, 문법, 비문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야, 수능 국어에서 킬러는 비문학이야 이런 거. 나 옛날에 19학년도 수능 때는 거의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를 출제했다가 이제 평가원장님이 사과까지 하고 사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수능 때 오답률 상위 5개 안에 문학이 3개입니다. 문학이 3개예요. 이거는 어머니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국어 트렌드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물론 비문학이 다시 추가는 됐지만 문학이 그대로 오답률 상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문학을 대체 좀 어떻게 어렵게 내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겠지만 비문학이 상위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문학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들은 뭐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들 자녀께서도 보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풀겠다라는 게 있어요. 최소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학생들도 이 선택 과목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선택 과목 먼저 풀고, 그 다음 문학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문학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비문학을 풀 겁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조금 어렵고 문학이 아주 어려우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타임어택 시험이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80분 안에 비문학을 손도 못 대고 시험을 끝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문학이 어렵다 쉽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문학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대체 이 문학이 어떻게 하면 좀 어렵게 낼 수 있냐면, 사실 그거는 이 내신식 국어 공부의 좀 맹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목 중에 사실 수능과 내신의 괴리감이 좀 가장 큰 과목이 국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는 분명히 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교과서나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문학을 제대로 감상해서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 주제는 뭔지, 그 표현하는 걸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내는지를 읽어내게 하고 싶은 게 능력인데, 기존의 내신에서는 그냥 암기식인 거죠. 그냥 뭐 작품을 감상하는 건 둘째치고 얘들아 주제 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끼워 넣어. 근데 그렇게 공부하던 친구들이 수능 때 딱 가니까 문학 실력이 조금 속된 말로 뽀록이 났습니다. 뽀록이 났죠. 엄청나게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문학의 감상의 틀은 벗어난 게 없거든요. 그 말들을 논리적으로 약간 꼬아 놓으니까 학생들은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 완벽하게 새로운 유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현재는 문학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출제 기조가 한번 바뀌면 그래도 한 3년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당연히 출제 유형이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문학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중간 이상 정도는 난이도를 유지하겠구나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비문학 다시 어렵게 냈다가는 평가원장님 1년에 막 3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평가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조를 좀 유지를 할 거다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 이제 좀 밑밥을 깔았고요.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사실 여기 이제 이 정도 설명회를 다니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개정 전에는 엄매 화작 선택 과목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공통국어라고 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나눠지긴 하나, 뭐 사실 국어 과목이 개정교육 과정을 거칠 때마다 뭐 거창하게 과목명을 바꾸고는 있으나 결국은 문학작품 똑같고요. 뭐 264 나오는 거 똑같고 뭐 다 똑같습니다. 문학작품은 변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기존의 거랑 거의 비슷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쪽인데 뭐 독서와 작문 해가지고 뭐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을 연계해서 한 과목을 만들고, 기존의 화법이라고 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뭐 발표하는 것,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문법 파트입니다. 이제 언어. 이제 옛날에는 문법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언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서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것만에서 매체가 좀 빠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문이라고 하는 파트의 교육 과정의 좀 세세한 디테일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매체를 활용한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매체 과목은 전체에 좀 녹아 있고, 여기 융합 선택에 보시면 어차피 매체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매체가 어떤 과목이냐면, 요즘 그 SNS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어머니들께서도 뭐 하실 수도 있고 들어는 오셨을 텐데 뭐 그런 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많이 보는 뭐 인터넷 방송,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도 하나의 매체로 활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언매는 문법이니까 문법이 안 되면 2학년 때 화작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들어가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문법을 1학년 때도 해야 되고 2학년 때도 해야 되고 수능 때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법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되는 건 뭐 뻔한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1등급과 2등급, 1등급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등급, 2등급을 가르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이런 의도도 충분히 시험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것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좀 국어에서 중요한 내용 이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요, 원래는 객관식이 중심입니다. 지금 성북 지역에서도 주관식 하나도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 객관식으로 5개 중에 하나 찍어라라고 하는 이제 학교들이 거의 뭐 대다수인데, 이제는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서술형, 논술형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30%, 40%에서 많게는 진짜 어느 학교는 정말 괴랄한 학교들은 진짜로 100% 서술형으로 시험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대 약점이죠. 글도 안 읽는데 글도 못 써.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내신 공부할 때도 사실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전부 다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진짜 이해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미리 좀 계속 대비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 때? 그죠? 기존에 잘 하던 거 있잖아. 왜 자꾸 바꿔가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매번 바뀝니다. 뭐 우리 아이 때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 한 개의 교육 과정 안에서도 계속 바뀝니다. 작년도 뭐 수능 기준에 비문학 어렵게 냈다가 갑자기 문학 바뀌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 과정은 큰 틀일 뿐이고 어차피 바뀌는 게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당연히 잘 대비해서 그냥 빠르게 적응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내신 수능 이제는 1등급 받는 거 이제 방향성이 국어는 사실 30년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예전에는 뭐 간동별공 어머니들 들어보셨겠죠. A4 용지로 한 7장 정도 나오는 작품인데 그거 그냥 수능인데도 빈칸 뚫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래요. 그 구절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냐. 근데 그 시절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작품을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제가 이거구나. 와, 주제 공감됐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아이는 MBTI가 T인데.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최상위권 친구들 생각해보시면 다 이과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F일까요? 그죠? 감수성이 충만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능은 그런 걸 막 작품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 너무 힘들었구나 막 이러면서 울지 않아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대충 개괄적인 얘기들을 뽑아낼 줄 아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품을 좀 능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법 파악하는 거 제가 이따 예시를 하나 드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 독해 습관도 가져야 되고, 문법 개념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요구가 되고 가장 부족한 거, 어휘력,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 뭐 다르다고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뭐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중학교 때는 여기서 장담컨대 중학교 성적 중에 국어 성적 걱정해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전 과목 중에 그래도 점수가 꽤나 잘 나오는 과목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윈터스쿨 해가지고 상담지도 하고요, 뭐 1학기 시작해서 상담지 하고 하면 죄다 자기는 평균 80점대였다, 평균 90점대였다, 국어 실력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만 모아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는 완벽하게 다른 과목이에요. 중학교 국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이거 이제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작품인데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얘들아,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야,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야 라고 밑줄 긋고 설명해 주시죠. 그럼 애들은 달달달달 외웁니다. 존재를 인식한다고? 모르겠고 인식한대. 문제가 나와요. 1번 대상을 선정하기, 존재를 인식하기, 이름을 맞춰보기, 들어보기, 물어보기 나옵니다. 그러면 외운 대로 찍죠. 2번 딱 찍으면 5점 확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국어인가요? 이거는 국어가 아니고 거의 암기 시험입니다. 그냥 암기 시험, 탐구 과목이죠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길어졌죠. 일단 길어집니다. 문제 자체가 길어져요. 그 다음에 작품 자체를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김춘수 작가가 꽃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방향성을 너가 같이 한번 읽어낼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핵심은 너 작품 적어. 오케이, 잘 읽었는 거 알겠어. 그러면 다른 작품 가져와 볼게. 다른 작품 가져오는 거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이육사의 꽃 제목이 똑같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어우, 엄청난 출제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꽃 작품 나온다 그러면 꽃 관련된 거 다 갖다 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읽고 같이 비교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외워서 되나요? 이게 외워서 될 리가 없겠죠. 물론 작품을 많이 본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365일 24시간 내내 국어만 공부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국어 실력을 늘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 라고 계속해서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한테 어차피 뭐 저랑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학원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강사를 좀 만나라 라고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리면서 제 수업 소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문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옛날부터 요구해왔던 건 비슷했어요. 너 작품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 수준이 조금 아래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위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이 일단 작가가 우리 같은 독자들한테 어떻게 창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대상을 인식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꿔서 자기 언어대로 표현하는 이 과정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그걸 능동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 혹시 예비고일 테스트, 점검 테스트 하면서 드렸던 한 페이지짜리, 2장짜리가 있어요. 다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안 넣었다가 이번에 새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새로운 포맷이죠. 거기는 제가 뭘 적어놨냐면요, 중학교 때 쓰고 있는 국어 용어들에 대한 이 기본 용어들입니다. 절대 안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안 들어봤다면 중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단어들입니다. 정말로. 그럼 제가 뭐라고 거기 적어놨냐면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적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전부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차이가 뭐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댁에 가셔서 그 어머니들 자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야, 이거 뭐 나와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국어강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주더라. 한번 해봐라. 뭐 부담 없이 해보래. 뭐 부분 점수 이런 건 없고 그냥 한번 해보래.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지 이거 막 한번 적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도 딱 봐도 이상한 헛소리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그런 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외웠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뭘 뒤에다가 한 페이지를 더 적어놨냐면 해설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해설지는 당연히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되겠죠. 어머니께 뒤에서 숨기고 계시다가 봐라, 네가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읽으시고 거기다가 건네주셔도 되시겠죠. 비교를 해보시면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적혀있는지 아실 거예요. 시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시상은요, 시에 담겨져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시상이 뭔지 몰라요. 그냥 시적 상황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박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역설법, 반어법 모르는 거는 뭐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역설법, 반어법, 서리법, 영탄법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장담할게요. 물론 최상위권 친구들은 할 수 있지만 아마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그 페이지에도 제가 문법을 넣어놨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문법을 계속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뭐 단어와 품사 이런 거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뭐 옛날 중세국어의 원리 뭐 이런 거 하고, 3학년 때 돼서는 의문의 의문, 그 다음에 뭐 문장 파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부 다 압축해서 한 번에 쭈루루룩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들을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워왔다라는 전제로 고등학교 진도가 짜여져 있는 걸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은요,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중학교 졸업식에 놓고 옵니다. 이미 다 놓고 왔죠. 업적 자기, 제가 그런 걸 배웠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지금 코로나 딱 세대에 걸쳐 있으니 학교를 다녔는지조차 의문인 학생들이 많아요.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른쪽 7번, 8번, 8, 9, 10 문제가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한 장짜리에 적혀 있는 건데, 어근접사, 어간어미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어근이랑 어간에다가 절대 이상한 거 적어놓을 거예요.
네, 절대 이상한 거. 어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막 이럽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언제 배워?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웁니다. 다 놓고 왔죠 벌써. 아마 이미 놓고 온 학생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형태소도 있을 겁니다. 형태소도 아마 모를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모를 겁니다.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다 적었다. 제가 드리는 해설지랑 거의 한 80% 유사하다. 그럼 죄송하지만 저희 수업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자,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혼자 하십시오. 네, 그거는 그렇고요. 만약에 좀 미흡하다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학생들한테 세뇌를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막 쭈뼛쭈뼛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제 저랑 한 학기 정도 한 친구들은 툭 치면 나옵니다. 막 자다가 깨어나서 막 용언을 활용할 때 막 이렇게 막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 과정을 미리미리 좀 만드는 과정이 지금 여름방학 때 제가 할 일이다, 의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국어 대신 변별의 핵심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무조건 20%에서 30%는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몰아서 나오고요. 내신 및 수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대문법을 정리를 미리미리 좀 해두셔야 지금은 통합국어가 됐으니 문법 어차피 해야 됩니다. 1학년 때 놓치면 2학년 때 안 되고요. 2학년 때 놓치면 어차피 3학년 때도 안 됩니다. 문학, 비문학 하기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단순한 기간이 이해가 필요하고요. 개념을 모르면 응용하는 문제, 마치 좀 수학 같죠. 수학처럼 개념을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독해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제가 뒤에도 적어놨지만 유튜브 시대가 됐습니다. 어머니들 코로나 때 아시죠? 그 집에 딱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 패턴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 다 사주셨나요? 뭐 이렇게 안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던데, 그러면 딱 가서 유튜브를 키죠. 유튜브를 키면 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한 30-40분짜리 보시잖아요. 뉴스 보듯이. 아이들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요. 미디어에서 8분 넘어가는 영상은 광고를 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오래 보니까. 근데 학생들은 8분, 5분 넘어가면 절대 보지 않죠. 요즘에는 쇼츠, 그다음에 뭐 틱톡 이런 거 있잖아요. 짧은 영상 안에 많은 정보를 때려박는 그것들을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독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거의 불가능하겠죠. 책 많이 읽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나중에 안 읽히신 분들도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장담컨대 책 읽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책을 그냥 의무감에 보는 거예요. 책 봐야 된대. 그럼 보고 나서 너 뭐 읽었어? 물어보면 대답 절대 못합니다. 제목 정도? 네, 주인공이 누구? 뭐 아니면 뭐 핵심? 뭐 대충 그런 내용이 있었던데? 그런 건 독해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제가 문장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단 단위 그리고 전체 글 단위까지 직접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윈터스쿨 때 했던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정말 새로운 독해법인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고 저 호평을 받았던 게 이런 독해법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재가 인문제재, 사회제재, 과학제재 이렇게 좀 나뉘기 때문에 제재별 독해 포인트도 학습을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유튜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튜브가 세상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죠? 어머니들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어체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쓰는 말들 들어보시면 야, 이 정도 수준의 어휘력밖에 구사를 못해? 이렇게 가죠. 제가 이제 모든 첫 수업 때 고1 수업도 마찬가지, 예비고1 수업도 마찬가지, 고2 수업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 너네는 어휘력 수준이 박살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단어들 3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역설하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학업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역설하다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저걸 보자마자 뭘 떠올릴까요? 머릿속에 역설법. 역설법. 웃으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떤 사상가가 뭔가를 역설했대, 뭘 주장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힘을 주어 말한다는 뜻인데요. 선생님, 왜 역설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벌써 큰일 났죠. 두 번째는 애상적입니다.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뭐 쿨 애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애상적의 뜻을 아시나요, 혹시? 애상적의 당연히 한자니까 애상적의 애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자,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사랑 애자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럼 사랑 애자에 생각상자 써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벌써 어머니들은 제 수업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슬플 애자예요.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애를 느낀다. 그죠? 희노애락할 때 애자가 슬플 애자인 거 아시나요? 그런 거 모릅니다. 어머니들도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아니 사랑 얘기가 없는데 왜 선생님 애상적이에요? 이럽니다. 더 가봐는 마지막이죠. 배타적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어디가 어디랑 뭐 배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알파 베타라는 걸 배웠거든요. 혹시 그 베타적인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놀라우시죠?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네, 마찬가지입니다. 담담할게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떨어지는 학생들의 문해력, 그거 바탕에 어휘력이 있습니다. 어휘력, 그래서 매주 과제 나가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럼 똑같은 걸 계속 봅니다. 영어 어휘장도 한 5번씩 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챙기지 못했으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못 챙길 가능성이 높아서 고3 돼가지고 남들은 다 문학, 비문학, 기출분석하고 있는데 어휘력 공부하고 있으면 조금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1 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그리고 중3 뭐 예비 그 고1이라면 미리미리 좀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소개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예비 고1 프리 반이고요. 미리미리 좀 개강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수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부터 막 밀도 있는 수업을 때려버리면 안 그래도 국어 싫어하는데 더 싫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싫어져서 학생들이 절 싫어하기 시작하죠. 그죠? 국어 과목이 싫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말하는 거 딱 봐서 느끼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강사니까. 제가 제일 문자 받고 학생 이제 어머니들이랑 맨날 소통하면서 좀 뿌듯했던 문자가 있어요. 너무 잘 가르치세요.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국어 수업 있는 날이라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대요. 남고 학생입니다. 기가 막히죠. 학교 끝나고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국어 수업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 국어 수업 가야 되는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저 수업 윈터 듣고 제가 담당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헤어지는 학생들이 있어도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별 문자 드리고만 했는데 그 이별 문자에 뭐 이번 3월 모의고사 몇 점 맞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하는 게 뭐 사실 제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뭐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뭐 카톡방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 학원 오기 전에 전 학원입니다. 전 학원인데요. 걔네들이 지들이 갑자기 단톡방을 봐서 저를 초대하대요. 제목이 서강인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방이래요. 이게 뭐야? 나가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 그 다음에 뭐 남학생들이 뭐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수준. 그래서 최대한 뭐 잘 가르치는 건 당연히 잘 가르칩니다. 뭐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잘 가르치시죠. 근데 일단 국어 수업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본질적인 거 놓치지 않으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강사였고요. 저희 커리큘럼 이렇게 되고, 뭐 제가 이렇게 학교 출제 경향 분석 자료 다 들어갑니다. 뭐 갖고 있고요. 이제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담당하는 학교만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 국어 선생님들께서 다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각 담당 학교별로. 뭐 보시면 경신고등학교는 비문학 1학년 때부터 나오고, 뭐 개성고등학교는 문법이 좀 비중이 높구나. 그다음에 성신여고도 마찬가지로 문법의 비중이 좀 높구나. 그다음에 용문고등학교는 뭐 거의 안 나오네. 문학에서 거의 다 때려 넣는구나. 그다음에 뭐 한성여고는 고루고루 출제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비문학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넣어놨고요. 뭐 수업 관리 당연히 합니다. 매주 뭐 안내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괜히 집에 가서 오늘 뭐 배웠어 이러면 애들은 몰라 쾅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받고 애가 오늘 이거 공부했구나 그냥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수업 내용은 당연히 제가 이제 자체 교재 만드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뭐 그래서 자체 교재 다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걸 이제 넣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제 내용 넣는 것보다 듣고 설득당하신 다음에 저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어놨거든요. 저는 저런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건 저는 놀랍게도 수능 국어 6등급이었습니다. 네, 제 재수를 했거든요. 100분이 압도경입니다. 34%.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한 7, 8등, 6, 7등 한 겁니다. 왜냐면 8, 9등급은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걔네는 시험지라는 게 시험 봤었나요? 이런 친구들이에요. 일어나면 수학입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거라서 6등급은 그냥 공부한 애들 중에 바닥이죠. 그런 데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뭐 지금은 성북학림에서 전임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믿고 맡겨주시면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맡겨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보답을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뭐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뭐 놀랍게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요. 자, 블로그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거기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지 못한 말들도 이제 글로써 좀 텍스트로서 적어놓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뭐 광고 달려가지고 광고료가 들어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네이버 광고도 안 달아주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하고 있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핸드폰 번호랑 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실 때 오늘 뭐 오셨던 뭐 어느 중학교 누구 어머니입니다 라고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누군지는 알고 제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챗GPT랑 대화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좀 누군지 소개 좀 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오늘 제가 나눠드린 2장 프린트 꼭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요새 어머님도 혹시 TVN 졸업 보셨? 그쵸?